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김도희입니다. 법과 친해지는 제일 좋은 방법, 생생법률쇼. 오늘도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을 위한 법률 상담은 물론이고요. 세상을 들썩이게 하는 이슈들을 법적으로 풀어보는 시사 법률 토크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법률과 관련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 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을 주셔도 좋고요.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들어오신 후에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면 아래 하단에 보이는 이메일로도 상담 문의를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변호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상림의 정석한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정석함입니다. 오늘도 최선의 방법을 찾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억울하고 답답한 분들께 명쾌한 상담, 유익한 상담 해주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생생법률쇼에는 어떤 사연들이 들어와 있는지 미리 한번 만나보시죠. 변호사 비용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해킹을 당했어요. 위장 이혼한 남편에게 밀린 임금 받을 수 있을까요? 이혼 소송 기각 판결 받고 싶어요. 네,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상담이 접수가 됐습니다. 저희가 잠시 후에 변호사님과 함께 속 시원한 해결책 찾아보도록 할 텐데요.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생생법률쇼 첫 번째 순서는 시청자 여러분이 법과 친해지길 바라면서 법적인 상식을 굵고 짧게 알아보는 시간이죠. 금요일에는 새롭게 시행되는 법령을 한눈에 쓱 살펴보는 이달의 법령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자, 11월에도 많은 법령들이 새롭게 시행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살펴볼 법령은 방위사업법 개정안입니다.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및 군기 누설로 군 검찰이 기소한 사건만 해도 무려 29건이나 된다고 하는데요. 29건, 여기에는 그동안 어떤 사례들이 있었는지 자세히 좀 알려주시죠. 네, 지난 2022년 10월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육군대의 A씨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및 군기 누설 혐의로 징역 10년에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한 일이 있습니다. 네. 이 사건은 지금 올해 3월에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이 나왔는데요. A씨는 21년 9월에 지인으로부터 중국에서 거주하는 조선족 B씨를 소개를 받았습니다. 지인은 B씨가 요구를 하는 자료들을 넘겨주면 돈을 받을 수 있다고 A씨를 꼬드겼는데요. 이 꼬드기에 넘어간 A씨는 B씨에게 한국군 합동지휘 통제체계 단말기 사진, 부팅 영상 등을 휴대전화로 촬영해서 텔레그램 등을 통해서 전송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합동지휘 통제체계는 전시나 또 평시에 실시간으로 작전 상황을 공유하거나 이 합동참모의장이 작전 지시를 하다라는 용도로 쓰이는 시스템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군사기밀에 해당하는데요. 이 외에도 A씨는 특수임무 여단이 이제 전시 임무 등이 기재된 비공개 문서 등도 B씨한테 전달하여서 약 4,800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받았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장교 말고도 병사가 기밀을 유출한 바가 있는데요. 해군병사 C씨는 동료 병사와 공모해서 미군과 연합훈련 때 사용하는 해군이 번역한 미군 군사교범 일부랑 한국과 호주 연합훈련인 해돌이, 왈라비 훈련 등 훈련 관련 문건 일부를 익명의 중국인에게 전송하고 약 1,040만 원 상당의 중국 위안화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지난 7월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바가 있습니다. 네. 이 외에도 마지막으로 이제 금품 등의 대가는 없었지만 안일한 보안 의식으로 기밀이 유출된 경우도 있습니다. 육군대의 D씨는 업무 중에 여자친구와 연락을 하면서 일상 공유 목적으로 국지도발 및 특수작전 등 상황 등에 관한 전투 세부 시행 규칙이 담긴 기밀 자료를 휴대전화로 촬영을 하고 카카오톡 등으로 공유를 하였고
이로 인해 지난 11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보통 이제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상을 공유하다가 그냥 아무런 그 의식 없이 그렇게 보내는 경우도 있군요. 예. 근데 이처럼 이렇게 군사기밀 유출 사고가 끊이질 않자 이러한 사고를 좀 막고 허술한 군 보안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방위사업법 시행 규칙을 일부 개정했다고 하던데 이건 뭐 어떤 내용인가요? 일단 지난 23년 12월에 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대표 발의했던 방위사업법 일부 개정안이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하였습니다. 네. 개정안은 이제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사업 입찰 참가 업체 대표 및 임직원들에 대해서 군사기밀보호법 또 방위사업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 범죄 경력을 조회하거나 수사 경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수사기관장한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두고 있습니다. 기존 법에는 이러한 조회가 요청할 어떤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이를 네. 사전에 예방할 수 없었다는 문제점이 계속 지적되었었는데요. 이번 개정안은 이를 보완하고 또 방위산업청장에게도 조회 권한을 부여하는 등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겠습니다. 올해 1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방위사업법 시행 규칙은 국방부 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이 방위사업에 참가하는 방위산업체 대표 및 임원 등에 대해서 군사기밀보호법 등 위반 행위에 관해서 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을 하면은 수사기관은 요청일로부터 최근 5년간의 해당 범죄 경력을 확인해서 회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 사령관이 무기 체계 등의 소요를 결정하는 경우에 자체 심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도 함께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방위산업기술 유출 또 침해 사고를 포함해서 보안 사고가 발생한 방위산업체 등에 대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 세부 기준을 두고 또 이제 군사기밀을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 등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났던 일부 미비점들을 개선 또 보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군사 기밀이 유출되면 그만큼 우리의 안보가 좀 위태롭게 될 수도 있다는 건데 이제라도 좀 보완이 됐다고 하니까 다행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법령은 북한 이탈 주민법 개정안입니다. 이 한국에 입국한 북한 이탈 주민들은 관련 법에 따라서 다양한 정착 지원과 보호를 받게 되는데요. 이번 개정을 통해서 이 무연고 탈북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이 한층 더 강화됐다고요? 네, 맞습니다. 통일부는 북한 이탈 주민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을 일부 개정해서 올해 11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일단 무연고 청소년 가산금과 새출발 장려금으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이 무연고 청소년 가산금이라는 것은 사회 진출을 앞둔 18세에서 24세 사이에 무연고 탈북 청소년 등에게 매달 2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인데요. 18세 미만인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생활지원금 월 10만 원을 계속 지원하게 됩니다. 새출발 장려금은 지역사회에 정착한 지 5년이 지난 탈북민에게도 일정 기간 취업을 유지하게 되면 1년 반 동안 최대 60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기존 취업 장려금은 정착 후에 5년 이내에만 받을 수 있었던 한계가 있는데요. 이 기간을 확장해서 자립 의지를 제고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경제적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사회에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좀 사회적 인식도 개선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잠깐 들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살펴볼 법령은 특허법 실용신안법 개정안입니다. 그동안 이제 특허 심사가 끝난 후에도 발명자 등록이 이제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해서 그 이후에 실제로 발명을 안 했는데 그런 사람도 이 발명자로 좀 추가되는 사례가 많았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좀 가짜 발명자를 끼워 넣는 것 좀 불가능해진다고요? 네, 맞습니다. 특허청은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해서 이 또한 2024년 11월 1일부터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허청은 언제든지 가능했던 발명자 정정 시기를 일부 제한하고 등록 이후에만 요구되었던 증명 서류를 심사관의 심사 절차 중에도 제출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네. 이에 따라 특허 출원인은 이 특허 결정 때부터 설정 등록 전까지 기간에는 발명자를 추가할 수 없게 되었고, 이 발명자의 개명, 단순 오타, 주소 변경 등 발명자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조건 하에서만 발명자를 정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진정한 발명자가 아닌 자를 발명자로 추가를 한다거나 또 정정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심사관의 심사 절차 중에 이 발명자를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정정 이유를 기재한 설명서, 또 특허 출원인의 및 정정 대상이 되는 발명자가 서명, 날인한 확인 서류를 꼭 제출해야 되게 됐습니다. 발명자 정보를 정확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특허 출원서에 발명자의 국적, 거주국을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바뀌었고요. 아, 그 조금 더 이제 좀 강화가 된 거네요. 맞습니다. 이는 이제 11월 1일 이후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변화하는 심사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분할 출원의 심사 순위 관련 규정을 행정규칙으로 위임하도록 바꿨습니다. 특허청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분할 출원 심사는 원 출원의 심사 청구 순서가 아니라 분할 출원의 심사 청구 순으로 바꾼다라는 행정규칙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출원인이 주로 이용하는 국제 출원 후 절차 보정 시 첨부 서류인 보정서의 제출 서류를 총 3부에서 한 부로 완화하는 등 이 특허 협력 조약 기재 사항과 관련된 개선을 반영하는 등 현재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들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지금까지 새롭게 시행되는 법령을 새롭게 살펴보는 이달의 법령 함께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지금부터는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성심성의 무료 법률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화 연결이 돼 있다고 하는데요.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해서 연락 주셨을까요? 제가 그 부모님이 3-4달 전에 이제 이혼을 하게 되셔가지고, 네. 8월 중순쯤에 엄마 쪽에서 이제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변호사를 선임했어요. 네네. 네, 처음에 1시간 정도 상담을 받을 때 이제 이혼 소송이 진행되면 최소 1년 정도 걸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변호사 선임비랑 해서 각종 서류비 포함해서 총 570만 원 정도를 지불했는데요. 네. 이제 10월 초에 이미 부모님이 이제 좀 잘 합의가 되셔가지고 합의 이혼을 하게 됐어요. 아, 그래서 네. 이제 변호사님 조력이 더 이상 불필요해져서 아직 이제 정식 재판이 열린 적도 없고 이번에 이제 1시간 상담 정도랑 법원에 소장을 한번 넣어준 정도라서 네. 계약서상에도 뭐 재판이 시작되면 변호사 비용을 돌려받을 수 없다고 이렇게만 쓰여 있고 다른 조건들은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변호사님한테 이제 지불한 선임비 일부라도 돌려줄 수 없냐고 요청을 했어요. 네. 근데 그거는 이제 절대 안 되고 변호사님께서 돌려받고 싶으면 소송을 따로 걸라고 하시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정말 변호사 비용을 돌려받을 수 없는 건지 그리고 또 소송을 하는 게 이게 실익이 있을지 궁금해서 연락주셨어요. 아, 그러시군요. 지금 이제 어머니가 이제 이혼 소송을 좀 진행하려고 하셔서 변호사를 선임하셨고 이제 그랬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그 합의 이혼으로 되면서 마무리가 돼서 그 변호사에게 지불했던 비용 일부라도 지금 받고 싶으신데 변호사 측에서는 이제 돌려줄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소송을 걸라고 하셔서 지금 좀 실익이 있을지 이런 부분들이 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네. 옆에 일단 정석한 변호사님이 나와 계신데요. 이야기 나누면서 조금 더 깊은 얘기도 하시고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상림의 정석환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일단 내용을 쭉 들었는데 부모님께서 합의를 하시기 전에 이미 이혼 소송을 들어갈 것처럼 상황이 진행이 되다가 갑자기 이제 극적으로 합의가 돼서 문제인 것 같아요. 일단 이 쟁점상 따져봤을 때 크게 두 가지 정도가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뭐 궁금하신 것처럼 변호사 선임 비용이 반환이 일단 가능한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비용 반환 소송을 했을 때 과연 실익이 있을지를 따져봐야 되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먼저 변호사 선임 비용 반환 가능 여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결론부터 좀 말씀드리자면 어느 쪽이든 반환 자체는 가능은 합니다. 가능은 한데, 다만 이제 이게 계약 자체의 내용에 따라서 어느 정도 과다하게 지금 반환을 거부하고 있는 건지가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지금 한 가지 여쭤봐야 될 부분이, 소장이 일단은 접수가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게 지금 소위 말해서 내용은 없고 그냥 이혼을 청구한다라는 내용만 달랑 들어가 있는 형식적으로만 작성된 소장인지, 아니면은 왜 이혼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이혼을 하게 됨에 따라서 반드시 이러한 어떤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이런 내용들을 자세하게 작성한 소위 말하는 실질적으로 작성된 소장인지가 문제가 또 이거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어머님께서 접수된 소장의 내용이 지금 어느 쪽인지 혹시 아시고 계실까요? 되게 정확히는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듣기로는 실질적 소장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러면 내용들은 뭐 어느 정도 다 작성이 돼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네. 일단은 그러면 설명을 드리자면은, 변호사가 이제 소송 위임 사무를 수행하고 받은 착수금이라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위임 사무 처리 비용이랑 보수의 선급금의 성격을 갖습니다. 따라서 이제 소송 위임 계약이 중도 해지되었다면 변호사는 사무 처리 정도 등을 고려해 갖고 일부 착수금을 반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계약서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일단은 실질 소장을 접수를 하셨다고 하니까 제가 봤을 때는 큰 부분에 있어서 반환은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이 경우에 일단은 변호사가 1시간 정도 상담을 했을 때 이 상담 비용이 착수금에 포함이 되어 있을 것이고요. 실제 업무 수행을 진행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반환 청구가 그것 때문에 이제 쉽지가 않을 것이라고 좀 생각이 드네요. 업무 난이도랑 또 이제 실제 수행한 업무량을 고려했을 때 일부 반환 청구는 당연히 가능할 수 있지만, 이 부분은 이제 사실 합의가 이루어지면 가장 편한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은 변호사님 상대방 변호사가 말했던 것처럼 뭐 소송이나 다른 방법으로 이를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계약서 상에는 이제 재판이 시작되면 변호사 비용을 돌려받을 수 없다라고만 작성돼 있다라고 하셨었는데, 통상 이제 재판의 시작 자체는 저희들의 일반적인 생각이랑 다르게 소를 자체를 제기한 시점을 재판의 시작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제 사실 해당 변호사님의 말은 좀 맞는 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변호사가 이제 실제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문제점 때문에 전액 환불의 가능성은 이제 크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한 달 정도 진행이 됐고 실질적으로 진행된 게 거의 없다고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반환은 가능하다고 생각은 듭니다. 다만 이제 변호사가 이제 자발적으로 이런 합의를 지금 거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착수금의 일부를 이제 반환하지 않겠다라고 하고 있고 소송을 하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소송에는 이제 시간이랑 비용이 많이 소모된다라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같은 몇 가지 사항을 좀 고려를 하셔야 될 텐데, 일단은 반환받고자 하는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문제점이 가장 첫 번째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소송 비용을 같이 비교를 해봤을 때 충분하게 이제 반환을 청구를 했을 때 과연 실익이 있는지를, 비용적인 부분에 실익이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셔야 되거든요. 이때 소송 비용이라는 거는 당연히 이제 뭐 변호사한테 다시 맡긴다고 하면 착수금이 될 수도 있고, 나 홀로 소송을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따른 인지대나 또 이제 송달료들이 추가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아까 말씀하신 바로는 한 570만 원 정도셨는데, 만약에 여기에서 한
200만 원 정도를 돌려받으라고 판결을 받았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렇다 하더라도 소송 비용 전액을 뭐 피고가 부담한다. 여기서 피고는 아마 상대방 변호사겠죠. 피고 전액을 피고가 부담한다라고 나올 가능성은 또 없습니다. 뭐 잘해봐야 한 3분의 2 정도를 피고가 부담한다고 할 텐데 이런 인지대나 소송 송달료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봤을 때 실질적으로 돌려받게 되는 비용은 200만 원보다 더 적게 되는 문제점이 나타나겠죠. 이 정도 금액을 고려를 했을 때 과연 시간과 비용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을 것인지를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이제 바로 소송 진행하는 거는 조금 실익이 크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변호사와 이제 분쟁이 문제가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경우에 이제 대한변호사협회나 또는 계약을 하셨던 지방 변호사협회에 보시면은 이제 분쟁 조정 제도가 있습니다. 이 각 협회에 연락을 하셔가지고 변호사는 이러이러한 상황 때문에 지금 착수금의 일부를 반환을 받고 싶은데 이 분쟁을 조정을 해줄 수 없겠냐라고 일단은 먼저 연락을 해봐서 완만한 해결을 먼저 시도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럼 거기에 증거 같은 것도 제출해야 되나요? 네, 맞습니다. 일단 증거로는 당연히 계약하셨을 때 받으셨던 계약금이랑 그다음에 이제 해당 변호사님한테 지급하셨던 이 착수금 입금 내역, 그다음에 해당 소장도 당연히 제출을 하셔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소장의 내용 자체가 현재 반환금을 어느 정도까지 돌려줘야 될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척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제출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상대방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이 1시간 상담 외에도 추가적으로 뭐 다른 상담을 했다든지 아니면 다른 비용들이 추가적으로 발생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증명하려고 해서 최대한 착수금을 돌려주는 반환 내용이 크지 않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상담자님 같은 경우에 그 반대로 그 일상적인 상담 내용이고 앞에서 이제 1시간 동안 했었던 상담 내용에 뭐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었다거나 이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소명을 해서 최대한 방어를 하시는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전에 형식적 소장이라는 게 있다고 하셨는데 예. 만약에 확인했을 때 그런 형식적 소장이었다고 하면 뭐 달라지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형식 소장을 제출했다 하더라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제 소제기 자체는 이 소장을 제출한 시점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계약서상 돌려받을 수 없다라고 보는 것은 맞긴 합니다. 근데 하지만 우리나라 이제 법에는 과다하게 이제 부당하게 규정되어 있는 어떤 계약 조항 같은 것들은 무효로 보는 경우가 있고요. 특히 이제 형식 소장만 제출했다는 이유만으로 착수금을 전액 반환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러한 부분에 좀 신의 상식상 맞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때문에 이제 변호사가 이제 착수금 전액을 보유하는 것은 과다하다고 판단이 될 것이고 이런 경우에는 최소한 뭐 절반 이상 아마 반환을 해야 될 의무가 발생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실제 업무를 어느 정도 수행했는지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변호사가 소장을 제출하기 전에는 또 연구를 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판례 연구나 또 업무에 투입했던 시간에 따라서 결국 이 비용 같은 것들이 차감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별도로 고려를 좀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협회를 통해서 조율이 안 된다고 하면 다른 방법은 없는 건가요? 일단 분쟁 조정 제도라는 것은 조정의 일환인데 이거는 큰 틀에서 양측 이제 사인과 사인 사이에 합의를 안 되었을 경우에 다른 기관이 들어가서 합의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그것 때문에 일반적인 소송 내용이랑 다르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강제성이 없다라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변호사가 조정 자체를 거부를 하거나 조정 내용이 어떻게든 도출이 되었다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그 조정을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게 되면은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소송밖에는 정답이 없을 것 같네요. 그 계약서 상에 그 관련 조항이 재판이 시작되면이라는 조건이 적혀져 있는데도 이게 적용이 안 되는 거죠? 예,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전액 반환은 좀 뭐 못하겠다 한 거는 좀
인정이 안 될 가능성은 높겠지만 결국에는 절반 이상 뭐 한 50% 정도는 돌려받을 수 있을지 이게 30%가 될지 20%가 될지는 좀 더 구체적인 검토가 결국 선행이 돼야 되거든요. 결국에는 실익이 어느 정도인지는 좀 따져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인터넷에서 찾아봤는데 예, 이런 경우에 환불받는 경우가 많이 없다고는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러면은 변호사 비용을 환불받는 경우가 있긴 하는 건가요? 아, 잘 안 들리는데 한 번만 더 말씀하실까요? 변호사 비용을 환불받는 경우도 있는지 아. 하게 되면 소송을 하게 되는 경우에도 변호사 비용을 환불해주는 이제 법원에서 환불하라고 판단하는 경우도 당연히 있습니다. 이제 변호사랑 또 의뢰인 사이에 어떤 불화가 있었다거나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형식소장만 제출하고 어떠한 액션을 취하지 않은 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을 했다거나 또 이런 상황처럼 실질적으로 진행된 내용이 없는데 그 이후에 뭐 합의 등으로 인해 갖고 잘 풀렸으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 해당 변호사가 이익을 취한 것은 좀 과다하다라고 판단한 하급심 판례들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검토를 하셔갖고 뭐 소송을 만약에 진행하실 필요가 있다고 하면은 이런 판례나 이런 부분들을 좀 보완하시면은 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이게 뭐 불가능하진 않지만 이렇게 현실적으로는 좀 실익에 있어서 좀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상담은 좀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할 텐데 저희 뭐 오늘 들으신 내용 바탕으로 좀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오늘 뭐 다양한 방안들 좀 제시를 해주셨는데 이게 사실 의뢰인 입장에서는 이 변호사에게 이제 이렇게 비용을 지급하고 나서 그 비용에 어떤 업무들이 들어가 있는지 이렇게 세세하게 알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서적으로 좀 이 차이가 좀 있지 않나. 전 옆에서 좀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상담자님께서 이것만큼은 좀 꼭 잊지 마셨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해당 변호사님한테 그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 수행을 했는지에 대한 타임 차지를 확인을 시켜달라고 요구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옛날에는 그런 상황이 없이 일을 하시는 변호사님들도 많았지만 현재는 뭐 이런 타임 관련된 부분을 타임시트를 작성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이를 네.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고요. 두 번째로 이제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변호사 관련 분쟁은 결국에는 실익이 크지 않다라는 문제가 있다 보니까 즉각적으로 소송으로 진행하시기보다는 협회 통해 갖고 먼저 분쟁 조정을 시도를 해보시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변호사 입장에서도 협회랑 관련돼서 분쟁 조정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를 뭐 매몰차게 거절을 한다거나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반환해야 되는 금액 같은 부분들이 생각보다 이제 뭐 크지 않다라고 판단하시면은 또 이를 이행하시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소송 전에 한번 이를 시도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계약에 관련된 부분 같은 경우에는 계약서상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는 아마 별도로 혼자 검토하시기 좀 어려우신 네네.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다른 변호사님들한테 한번 검토를 받아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분쟁 조정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드린 이제 법률적인 조언을 바탕으로 이렇게 잘 또 대응하셔가지고 원하시는 결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자, 이번에는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함께 만나보시죠.
최근 쇼핑 관련 인터넷 사이트에 로그인을 하다가 깜짝 놀랐는데요. 사이트 또는 앱의 정보 유출로 인해 비밀번호가 노출됐습니다. 라는 경고창이 뜬 겁니다. 곧바로 같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사용하는 SNS에 로그인해 봤는데 이미 계정이 해킹된 상태였는데요. 아무래도 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습니다. 어떤 정보가 어디로 유출되는지도 모르겠는데 제 정보가 어떤 식으로 악용될지 너무도 겁이 납니다.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사실 이 개인정보 유출 피해 요즘에 너무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 피해 유형이라든지 규모도 또 굉장히 다양하다고요. 네, 맞습니다. 뭐 우스갯소리로 대한민국 국민들의 개인정보는 대다수 뭐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 유출되어 있다고 그러니까요. 하기도 하지요. 네. 일단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는 하지만 이제 인터넷이 발달하기 전에 이런 고객의 개인정보를 종이 등에 기재해서 보관하던 시절에도 이미 일어나던 사건들입니다. 그때도요. 예,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개인정보를 디지털 매체, 특히 이제 컴퓨터 등에 저장을 하게 되면서 저장해서 이제 관리하기 시작한 이후부터 폭발적으로 늘어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개인정보 관리자의 이제 의도적 유출이 있었던 것 외에도 또 이제 아까 네, 사연자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해킹 등 이제 외부 침해에 따른 유출이 이뤄지는 등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규모도 작게는 이제 뭐 몇십만 명부터 많게는 이제 우리나라 인구의 한 4분의 1인 1,000만 명 단위까지 네. 천차만별인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우리나라 이제 전 국민 개인정보가 이렇게 해외에 다 돌아다니고 있다라는 사실이 좀 개탄스럽기도 하네요. 네, 좀 씁쓸한 사실이긴 한데 그래도 이제 모든 개인정보를 보호한다기보다는 이 또 법에서 보호하는 개인정보가 어디까지인지 이 범위를 좀 아는 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우선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에 해당 내용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는 첫 번째로 이제 성명, 또 이제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해서 개인임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첫 번째로 삼고 있고요. 이러한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다 하더라도 다른 정보와 개인을 이제 정보를 결합해서 봤을 때 쉽게 알아볼 수 있다면은 해당 정보도 개인 정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 정보를 가명 처리함으로써 원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 결함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도 이 개인 정보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네,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남의 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또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혹시 이제 본인의 정보가 이제 내 정보도 유출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궁금할 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을까요? 일단은 기업 등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방금 상담처럼 띄워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기업에서는 최대 5일 이내에 개인정보 유출이 일어나면 최대 5일 이내에 또 이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인 경우에는 최대 24시간 이내에 이 유출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네. 긴급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이제 사전 협의 후에 조치 종료일로부터 5일 뒤에야 이제 통지가 가능하도록 배려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결국에는 각 개인 정보를 관리하고 있는 주체들로부터 이제 확인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라는 것이 있는데요. 털린 내 정보 찾기요? 예, 맞습니다. 이것도 이제 홈페이지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자신의 어떤 주민등록번호와 이름 같은 것들을 입력을 하시고 확인을 해보시면은 또 이제 자신의 어떤 아이디랑 비밀번호가 유출된 적이 있는지를 띄워주게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털린 내 정보 찾기 들어가서 이제 해봤는데 내 정보가 이제 이미 유출이 됐다. 이랬을 때는 또 이제 뭘 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개인정보 보호가 이제 침해가 됐으면은 신고를 먼저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지요. 네. 일단 개인정보 침해 신고센터로 이제 신고를 당연히 하실 수 있겠고요. 여기서도 이제 동일하게 이제 상담을 받으실 수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이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판단이 되었는데 아직 기업에서 인지를 못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런 경우에 이제 해당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들이 있고요. 또 이제 담당자한테 해당 유출 사실 등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요청을 할 수도 있군요. 네, 물론 이제 기업 측에서는 실질적으로 자신들이 파악하기 전에 이런 요청들이 들어온 것을 좀 불편해 갖고 거부를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을 요청이 들어가게 되면은 인지가 들어갔다는 사실은 기업 측에 기록이 남게 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 손해배상 같은 것들을 진행할 때 큰 도움이 될 여지가 있는 것이니까요. 네, 기록으로 남기는 게 또 중요하군요. 네, 맞습니다.
또한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사이트 외에도 명의도용 이제 확인 서비스 제공 사이트들이 많습니다. 뭐 사설적으로 운영하는 데도 있고 우리나라 정부 기관에서 운영하는 것도 있는데 이런 실명 확인이 들어온 사이트 목록 등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용을 하지 않거나 또 가입한 적이 없는 사이트가 해당 리스트에 뜬다고 한다면은 이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시거나 또 전화번호가 아마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을 것이기 때문에 연락을 하셔서 해당 기업에 자신의 어떤 개인정보 같은 것들을 삭제하고 또 탈퇴를 해달라고 요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만약에 이제 신용카드나 또 계좌 정보 같은 것들 또 이런 네, 민감한 민감하죠. 금융 정보가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러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의심이 된다면은 사용하시는 금융기관에 반드시 연락을 먼저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융기관에 설명을 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단을 요청을 하시면은 금융기관에서 어떤 적절한 안내와 조치를 받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외에도 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피해가 발생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뭐 금융적인 피해도 있으실 거고 또 명예훼손 관련된 피해도 있으실 건데 만약에 이러한 개인정보 피해에 있어서 해당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던 기업이 어떤 문제가 있거나 또 보안 부분을 철저하게 못했다는 점이 입증이 된다면은 당연히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정보통신망법에 따라서 개인정보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할 법률상 또 이제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여 개인정보가 유출이 되었고 그 피해 회복을 이용자에게 비용이 발생하였다면은 개인정보 서비스 제공자는 이 손해를 이제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이제 판시를 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제 또한 이제 마지막으로 네. 또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는 경우도 요즘은 많잖아요. 그렇죠. 예, 주민등록번호 이제 바꿀 수 없어서 큰 피해가 생각이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만약에 이제 이런 주민등록번호가 유출이 되어가지고 본인의 어떤 생명이나 신체 또 재산에 피해가 입었거나 또 입을 우려가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판단이 되시면은 우리나라에 이제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이제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을 해보실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부분도 한번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이제 사연 주신 분도 이 부분을 제일 걱정을 하고 계신데 내 개인정보가 어떤 식으로 악용될지 겁이 난다고 하셨거든요. 실제로 이런 일로 인해서 좀 뭐 억울하게 누명을 쓴다거나 이런 사례들도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이제 그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했다면은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것은 결국 유출이 발생했다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를 수집을 해두셔야 됩니다. 아, 그러니까 내가 한 일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 유출한 그 사람이 한 일이다. 일단은 유출한 사람이 한 일이다를 이제 증명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네. 있기 때문에 일단 유출이 있었다라는 것부터 증명해서 들어가는 네네. 단계가 필요하겠지요. 그래서 이제 해당 기업의 유출 통지 메시지 또 이제 방금 상담과 같이 공지 같은 거라든지 또 요즘 이메일이나 문자로도 많이 보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모두 보존을 해두시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억울한 누명 또 가령 이제 도용 같은 것들로 인해 갖고 명예훼손 피해가 발생했다면은 이런 피해 사실이 발생했다라는 내용에 대한 증명이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자신이 사용하지 않은 사이트에서 자신의 이름으로 어떤 말도 안 되는 내용을 게시를 했다거나 하면은 그런 것들을 다 캡처를 해두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증거들을 다 취합을 해서 경찰청에 사이버 범죄 신고를 통해서 즉각 이제 조치를 받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개인정보 유출되는 사례가 많은 만큼 오늘 이제 말씀해주신 내용 바탕으로 잘 이렇게 유념해 뒀다가 실제로 이제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잘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다음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함께 보시죠. 몇 년 전 대학 졸업 후 곧바로 미용실에 취직했습니다. 헤어 디자이너를 꿈꾸며 아침부터 밤까지 일주일에 하루만 쉬고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선배 디자이너들 수발 들고 손님들 비위 맞추며 남몰래 흘린 눈물도 많았습니다. 그러던 중 미용실 대표 디자이너인 사장님이 위로해주며 친분이 쌓이게 됐고 어느덧 연인 관계로 발전하게 됐습니다. 당연히 미용실 사람들에게는 비밀로 했고요. 그렇게 몇 개월 연인 관계로 지내다가 임신을 하게 됐고 급하게 결혼을 했습니다. 아이 돌 지나고 바로 어린이집 보내고 저는 다시 남편 미용실에서 직원으로 일을 했는데요. 일하며 육아하며 정신없이 1년 정도 보낸 후 어느 날
남편이 사업과 관련해 세금 때문에 그러니 위장 이혼을 하자고 하더라고요. 경제 쪽에는 전혀 무지했던 저는 남편 말만 믿고 합의 이혼을 했습니다. 그 무렵 남편은 지방에도 미용실을 하나 더 낸다면서 출장이 잦았는데요. 예전에 미용실을 그만뒀던 다른 디자이너를 통해 남편에게 아주 오래된 사실혼 관계의 여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 여자가 몇 년 전 외국에 취직하러 갔다가 얼마 전에 돌아왔다고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여자가 외국에 있을 때 남편이 다달이 생활비 등을 보내주기도 했고요. 또 남편은 여전히 그 여자와 관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이혼을 요구한 것도 사실은 그 여자 때문이었더라고요. 재산 분할은 다시 제대로 할 생각인데요. 남편이 저를 속인 사실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출산하고 복직한 뒤 남편 미용실에서 1년간 직원으로 일하면서 월급을 따로 받지 않았어요. 남편의 과거를 알고 나서부터 저는 현재 미용실에 출근하고 있지 않는 상태인데요. 이런 경우 1년간의 임금과 퇴직금 등을 전부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야, 참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사연이 들어왔습니다. 굉장히 좀 복잡한 상황인데요. 변호사님, 일단 사연 주신 분께서 재산 분할을 다시 좀 제대로 하고 싶다. 지금 위장 이혼은 했지만 그러면 이 상태에서 재산 분할 청구는 일단 가능하겠죠? 예, 가능합니다. 일단 제가 듣기로는 네. 이혼만 따로 하시고 재산 분할에 관한 청구는 별도로 하지 않으셨던 상황 같아요. 네네. 일단은 이혼 청구권과 재산 분할 청구권은 소에서 말하고 있는 소송물이 다르기 때문에 네. 당연히 이제 재산 분할 청구는 별도로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다만 이제 이혼일로부터 2년 사이까지만 이 청구권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이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뭐 위장 이혼을 하긴 했지만 그때는 이제 모르고 이러한 사정을 모르고 이혼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뭐 이혼 사유가 좀 다르다는 이유로 이혼을 다시 할 수는 없는 거죠. 이혼은 이미 했으니까.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혼이라는 것은 이혼 자체의 사유랑은 별개로 이혼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재차 이혼 청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 이제 좀 궁금하신 부분이 이제 사실 이분이 이제 그동안에 이제 사실혼 관계 여성이 있었다는 걸 숨겼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위자료 좀 청구할 수 있겠죠, 이 부분도. 예, 이 부분도 네. 위자료 청구가 당연히 가능합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이 부분은 손해배상에 관련된 부분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 청구권과 또 재산 분할 청구권이랑 또 별개의 위자료 청구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일단은 남편이 사실혼 관계 여성이 있었다는 사실을 숨긴 채 결혼한 경우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이제 위책 사유가 있다라고 당연히 주장을 할 수 불법 사유가 있다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이는 이제 혼인 전에 중요한 사실을 은폐한 행위이고 또 이제 혼인의 본질적 요소를 기망한 것이기 때문에 혼인의 의사 결정 및 또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라고 하여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여기에서는 근데 이제 제일 또 궁금한 게 남편의 사업장이어서 사실 이제 따로 이제 임금 같은 거를 받지 않았거든요. 미용실에서 함께 일하면서. 그런데 이제 월급을 따로 받지 않은 것 같은데 그동안 이제 안 받은 월급에 대해서도 지금 근로자로서의 어떤 권리를 좀 주장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의 권리랑 부부관계는 무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근로자로서 근로를 하셨다고 한다면은 여기에 따른 이제 임금과 퇴직금 등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당연히 주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남편이 내가 함께 살면서 뭐 생활비 등으로 이미 그걸 줬었다. 이런 이유로 만약에 임금 지급을 거절하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근로기준법상 이제 근로자 여부랑 또 이제 부부 생활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임금과 생활비는 또 별개 문제가 분리를 되겠죠. 해가지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의 주장은 인정받기가 어려울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결론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 상담자 분께서 근로자임을 인정받을 수 있는 관련 증거들이 충분히 제출이 됐는지가 가장 핵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상담자님께 이제부터 좀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항상 제가 많이 강조를 드리는 것은 증거 확보에 관한 문제입니다. 증거는 이제 사실혼 관계에 관한 부분이랑 또 임금 관련된 부분으로 나누어서 수집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여기에서는 지금 이제 그 사실 알고 나서부터 안 나가고 계신데 뭐 퇴직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가능할까요? 퇴직금도 가능은 하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다만 이제 실질적으로 이 퇴직금 말고 제가 현실적으로 아까 봤을 때는 실업급여 부분이 좀 더 문제가 네. 될 소지가 큽니다. 네. 일단 자발적으로
비자발적으로 이제 안 나갔다고 하면은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겠지만 현재 충격을 받아서 안 나갔다라는 사정 자체가 업무를 더 이상 지속하지 못할 만큼의 사정으로 판단되는지 여부는 또 재판이나 또 이런 걸 통해서 개별적으로 판단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더 핵심적일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드린 말씀 바탕으로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는 계속해서 다음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이 외도를 저질렀습니다. 상대는 저도 알고 있는 남편의 고등학교 동창입니다. 여럿이 친하게 지내는 동창 무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었어요. 고등학교 때 잠깐 썸을 탔다며 우스갯소리로 한두 번 얘긴 했지만 지난 일이고 그다지 깊은 관계도 아니었던 것 같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동창들 만나러 나간다고 해놓고 그 여자 동창과 단둘이만 만난 적이 많았습니다. 분명 동창들 다 함께 여행 간다고 했는데 다른 동창의 배우자와 얘기를 하다가 동창끼리 여행을 가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추궁 끝에 남편이 털어놨습니다. 남편이 이혼 얘기를 꺼내더군요. 남편의 외도도 이혼도 저는 너무 갑작스러워서 할 말이 없었습니다. 며칠 뒤 남편이 짐을 싸서 집을 나갔어요. 이렇게 이혼해야 하는 건가 했지만 우리에겐 아직 어린 아들도 있고 경제 활동을 하지 않는 저는 이혼이 무섭기만 했습니다. 혼자서 아이를 키우며 살 자신이 전혀 없었어요. 남편에게 이혼은 못하겠다고 말했는데 얼마 뒤 이혼 소장을 받았습니다. 본인이 외도해놓고 이혼 소송을 제기하다니 너무 어처구니 없습니다. 홧김에 이혼해야겠다 싶었는데 사정을 아는 친언니가 이혼해주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남편과 그 여자에게만 좋은 일이라고요. 이혼 소송 기각 판결이 나오려면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변에서는 기각 판결이 나와도 몇 년간 별거를 하게 되면 결국은 이혼 판결이 나온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네, 오늘 좀 이혼 사건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외도를 한 남편분에게 귀책 사유가 분명히 있는 걸로 보이는데 이 유책 배우자가 이혼 소송 제기하는 경우도 요즘에 좀 있죠? 있긴 있습니다만 네. 우리 대법원은 유책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이제 유책주의라고 하는데요. 네. 다만 유책 배우자의 상대방도 혼인 생활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이제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보이고 네. 단지 이 상대방이 오기나 또 보복적인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을 뿐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은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인정하는 예외도 두고 있긴 합니다. 네, 일단은 지금 이혼을 원치 않는 입장이신 것 같은데 이혼 소송 관련해서는 기각 판결이 나오는 사례가 많습니까? 네, 이런 경우에는 기각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특히 그래요? 이제 유책 배우자가 아닌 상담자께서 이혼을 원치 않고 계시기 때문에 특히 그 가능성이 더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대법원은 이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있거나 또 이제 혼인 관계가 이제 해소화될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이 된다면은 이를 인용할 수 없다라는 판시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이혼 소송 기각 판결이 나온 후에도 뭐 몇 년간 별거를 하게 되면 결국은 이혼 판결이 나오게 된다고 들었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이 부분 좀 궁금해 하시거든요. 네, 일제 실제 사례이기도 한데요. 부부가 별거하면서 배우자 일방이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를 하고 이것이 46년 동안 지속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46년간이요? 예, 네. 법원에선 이런 경우에 혼인 실체가 완전히 해소를 해서 각자 독립적인 생활 관계가 고착화되었기 때문에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라고 보아서 이혼을 인정한 바가 있습니다. 비슷한 사례로 우리 이제 서울 가정법원에서도 25년간 별거를 하면서 일체 교류가 단절되었던 부부 사이에서도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서 이혼을 인정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혼 소송과 별도로 일단 이제 외도를 한 이 남편에게 뿐만 아니라 남편의 이 외도 상대방에 대해서도 뭔가 좀 액션을 좀 취하고 싶으실 것 같은데 뭐 위자료 청구 등이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외도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는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의 일환입니다. 다만 이제 외도 상대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을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상담자님께서 만약에 위자료를 청구하신다면 이 부분을 직접 증명을 하셔야 되겠고요. 외도 전에 이제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된 상태였다거나 또 이제 현실적으로 뭐 성관계 같은 부정 행위가 없는 경우도 간혹 있거든요. 네. 좀 드문 경우이지만 이런 경우에서는 단순 교류가 있다라는 사정만으로는 이 불법 행위가 있다고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특수한 사정에는 위자료가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지만 마지막으로 상담자님을 위해서 추가로 이제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이혼을 할지 말지 또 이제 이런 것들은 홧김이나 주변 사람의 조언에 따라서 결정하실 일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혼인의 지속 여부랑 또 본인의 미래에 관한 결정은 결국 그 결과가 오로지 본인한테 돌아오기 때문에 부부 당사자께서 신중하게 이제 고민하신 후에 결정하시길 꼭 추천드립니다. 네. 생생법률쇼 어느덧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오늘 함께해 주신 정석한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